자,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이제만큼 즐겁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가 깨어난 장자는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자신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의아한다. 이 호전몽 이야기는 나를 이전 상태를 묘사하면서 물화일체의 사상을 그 결론 제시하고 있다. 이 이야기 외에도 장자는 나를 잊는다는 구절이 나오는 1화 2편이 있다. 하나는 장자가 타인의 정원에 넘어들어간 것도 모른 채 기이한 새이비를 홀린 듯이 뜯는 이야기이고, 여기는 장자는 바깥 사물의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의 대상을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을 보았다. 이때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과도하게 집착해서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한다. 이런 마음은 맹목적 욕망일 뿐이어서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롭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정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격하게 된다. 단 하나는 스승님의 마음을 불 꺼진 죄와 같습니다 라는 제자에게 들은 남곽자라는 사람이 나는 자신을 잊었다 라고 대답한 이야기다. 여기서 나 자신은 마음을 가리키며 마음을 잊었다는 것은 불꽃처럼 마음속에 씻었던 분별 자궁이 사라졌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이는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며 흔히 명경기수의 표현으로 정적의 상태를 뜻하고, 이런 고유한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만물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것과 세 번째 문단의 이야기가 완전 다르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자신 자체를 잊은 거는 얘하고 같은 건데, 두 번째에서는 자신을 잊으면서 뭐 한 거야? 부정적인 상황 자체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는 자신을 잊긴 했지만 그게 뭐야? 오히려 명경지 상태의 긍정 상태를 보여주는 거지. 차이가 생겼죠. 그럼 당연히 뭐 한 거야?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좋은 거지. 자, 그러면 첫째 이야기에서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를 잊은 것이고, 둘째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시비를 따지려 했던 편협한 자를 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참된 자 자체를 잊은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안 좋은 거지만, 얘 같은 경우는 편협한 자 자체를 잊은 거니까 긍정적이란 얘기잖아. 시원아, 네? 편협하다 뜻이요? 속 좁다. 속이 좁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있는 게 나쁜 거에 아니라 좋은 거지. 그럼 뭐 뜻을 물어봐야겠지. 네가 편협하겠니? 네가 편협하니 그걸 내가 알겠니? 그치? 자, 참된 자를 잊은 채 대상을 탐닉하는 식으로 자와 세계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대상에 꿈쩍없이 종속되어 구속되어 괴로움이 증폭된다고 장자는 생각한다. 한편 편협한 자를 잃었다는 것은 편견과 아집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하비리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자는 이 경지를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는데,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예를 들어 내가 편견 없는 눈의 감각으로 꽃을 응시하면 그 꽃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성립되고, 나로 인해 그 꽃 또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는 수행이 필요한데, 장자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개체로서의 자아를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자가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은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나비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만물과 조화롭게 합의된다는 물화일체로 호전몽의 이야기를 끝내는 이야기가 여기 있다. 이거를 채워나 다른 한자성어로 바꿔봐. 뭐라 그래? 이 나비가 나하고 물화일체 상태이다. 이걸 또 다른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네? 장주지모.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주가 곧 나비가 된다 꿈에서. 그 얘기는 나비와 장주 중에서 어떤 게 진짜 본질인지조차도 잊어버린다. 그래서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맨 마지막에 얘기한 물화일체라는 거는 오히려 좋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세 번째 문단의 이야기 연결돼서
결국 여기 상태가 이런 무라일체 상태로 들어가는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17번 문제 보세요. 중심화제가 적절한 건데 1번에 볼 때 고도의 몰입은 오히려 안 좋은 거지.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 고도의 몰입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오히려 이거는 부정적인 얘기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소통과 합의이 안 될 거니까요. 두 번째, 얘가 정답이죠. 그러면 정답 나왔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장자가 제시한 수행 방법은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얘기한 게 아니라 자아와 만물의 합일인 무라일체를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무라일체는 자기 정신과 육체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렇게 되면 만물하고의 합이란 말이 없는 거니까. 왜 이렇게 비교돼? 두만스러워서요. 눈이 빠진 줄 알았어. 그래, 저 비빔밥처럼 눈 비빈 김에 학원 전난사. 시험 우리 목요일날 끝난가요? 금요일날 끝나나요? 예. 금요일날 끝나죠. 토요일부터 정상 수업입니다. 빠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할 게 아니라서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토요일날 빠질 거면 각자 정교생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가 전달만 걔가 왜 빠져야라고 나한테 물어봐서 나도 저도 잘 내가 뭐 혼날 것도 아니고 니네가 직접 얘기해 좀 이제 니네 일은 니네가 해. 물론 우리 반은 나한테 얘기하면 돼. 너 둘밖에 없나? 넌 아니잖아. 너는 은정님의 아이들이잖아. 그치? 그냥 오시면 돼요. 프린트 수업 할 거니까. 몇 번 얘기하지만 빠질 거면 전화를 미리 하던지 문자를 미리 하던지 아니면 엄마 통해서 연락을 하던지 무단으로 빠지면 결국은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 될 거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무단으로는 빠지지 마세요. 걔네 왜 무단을 빠지더라고 나한테 물어봐도 저도 잘 모르죠. 제가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 빠질 거면 미리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뭐 탐험학 직전이 나가는 거죠? 내 시험도 아닌데? 18번. 태아가 17번에 5번의 상호적 관계는 무슨 말이야? 상호적. 상호적인. 예. 상호 보존. 상호 보완적 관계. 이런 건 얘기한 건데 둘이는 마음의 두 가지 상태의 상호적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마음의 두 가지 상태가 이문난과 상호나에 있는 마음을 얘기한 건데 이 둘이 왜 상호적이 돼야 돼? 얘는 말 그대로 부정이고 얘는 긍정인데 상호적이 될 수가 없지.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정적 상태는 극복할 게 아니라 추구해야 될 대상이지. 왜? 정적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세 번째 문단에는 명령기수인데 이걸 극복하라는 거는 세 번째 문단의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 안 맞죠, 지점이. 다음 18번에 추론은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에 불 꺼진 재화 같은 마음의 소유자. 그게 세 번째 문단에 있는 마음이 불 꺼진 재화와 같은 거니까 이게 오히려 긍정이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는 얘기잖아, 정확하게. 근데 이번에 보면 참된 자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일단 맺어야 되는 건 맞아. 왜냐면 무라일체 상태가 들어가려면 세계와 만물 자체와 나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감각적 체험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 강조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오히려 부정되게 되는 거니까 체험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참된 자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뭐 해야 돼? 바깥사물의 두 번째 문단인 것처럼 완전히 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몰입, 가도 이런 상태가 안 돼야 된다. 이렇게 바꿔줘야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의 상태가 완전히 바깥 세상에 몰입하거나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다음 19번. 순자의 입장에서 육근의 장자 사상을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어차피 이 지문 자체가 장자의 입장밖에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면서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중점을 둔다. 그는 인간의 질서와 혼란이 자연세계가 아니라 인간 세상의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본다. 인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술을 강조한다. 또한 인간은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만물을 이끌고 길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자의 말처럼 자연세계와 온전하게 합일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적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본다. 결국 맨 마지막 두 주에 정확하게 장자 비판했지. 그죠? 이때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럼 순자 입장에서의 장자 입장을 비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마음 공간을 비우는 수행을 세 번째 문단 하는데 이건 결국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순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 2번도 1번과 똑같은 얘기지. 그럼 이것도 당연히 순자 입장에서는 쓸데없어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3번 해볼 때 만물과 상호 의존 관계를 맺는 것은 만물이 이끌고 길러가는 바탕이 되는 점. 근데 순자는 만물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으려고 얘기한 적이 없지. 위에서 분명히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에 자연과 인간을 구별했다고 얘기 나오니까 무슨 만물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져. 이런 거 관계를 맺는 게 오히려 우리가 만물이 이끌지 못한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구별해야 되고 위계가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 3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4번에 볼 때 분별자궁이 사라지지 않으면 인간이 더 위해질 수 없다. 역을 얘기하면 인간과 자연이 구별돼야 그리고 내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어야지 자연보다 위에 있다. 그럼 자연은 어떤 존재가 돼야 돼? 순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밑에 있어야 되는 존재. 이렇게 보는 거잖아. 합일에 관한 얘기라는 거는 장자인데 순자는 역으로 생각한 거지. 질서를 다르게 본 거야. 만물과 합일하고 좋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순자같이 그런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둘 중에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건 없어. 그 다음 20번 전화 다 해봐. 미혹하다 유혹 뭐 유혹하다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회피하다 벗어나다 벗어나다 출현하다 나타나다 나타나다 초월하다 뛰어넘다 뛰어넘다 뭘? 예? 다리를? 한계 한계나 이런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한 거지. 답이 4번이 나온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다는 어떤 뜻이야? 자신들의 형태를 볼 때 나오지.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고 그네 말한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는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안 보였던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이 니은에서 드러나다는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다 이런 거고, 출현하다는 것은 가려져 있는 상태하고 상관이 없는 상태에 나타나는 거니까 서술어의 조건은 같아도 주어 조건이 안 맞아. 그래 정답 4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출현이라는 거는 진짜로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 존재가 드러나는 거는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 차이가 생기는 거죠. 운명적으로 찾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세요. 자, 고대 중국에서 대학은 교육기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때 대학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을 전하고 있는 책이 대학이다. 대학이 뭐라고? 이제 뭐 맨날 내죠 이제. 직전대 늦어봐. 전체 올 때까지 시작 안 할 거야. 다 늦으려나? 태원이 연습 때 다 했어? 자, 유학자들은 대학의 명명덕과 친민을 공자의 말로 여기지만 그 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다. 경문 해석의 차이는 글자와 문장의 정확성을 따지는 훈고가 다르기 때문이긴 하지만 해석자의 사상적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다. 그럼 최소한 몇 명 나와야 돼? 2명. 해석자 자체가 다르다고 했으면 최소한 2명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쥐와 정약용 바로 2명 나오네. 명명덕과 친민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쥐는 명명덕을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명덕을 지니고 있어서인데 기질의 명덕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 실천을 위해서는 명덕이 발휘되도록
기질을 교정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명명덕은 바로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정약용은 명덕을 효제 자의의 덕목으로 해석한다. 명덕은 마음에 지닌 능력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실천해야 되는 구체적인 덕목이다. 바로 뭐하고 있어? 주의를 까고 있잖아. 어떤 사람이 효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효를 행했기 때문에 효자라 부른다. 그래서 명명덕이란 구체적으로 효제자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주의와 정약용을 볼 때 같은 단어를 인식하는 건 있지만 그 단어의 인식에 대해서 따로 쓴다는 거지. 말 그대로 이런 명덕의 개념이란 개념은 같이 가지만 이 사람은 이걸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서 마음의 위주로 포인트를 뒀다면 정약용이 얘기하는 거는 효, 제, 자, 그리고 행위 이렇게 본 거지. 그러니까 결국 완전 다르게 본 거죠. 해요. 효는 알 거고 제, 자. 아우지. 아니 그걸 그냥 읽어서 못 찾아고. 그럼 아우야? 예. 아우의 덕목. 그럼 자는 뭐야? 몰라요. 태연. 네? 자. 자애롭다. 자애롭다. 그다음 제. 형제가 뭐야?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아우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아우만 아끼면 아우 형한테 못되게 해도 돼?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 너 외동이야? 자상. 아니. 근데 왜 그래? 예. 동생 있어? 친할 수 있을 때 친해져. 예. 어차피 나중에 둘밖에 안 남아. 예. 그렇잖아요. 예. 형제들 뭐 자매고 뭐 남매고 맨날 보는 것 같지만 결혼 전까지만 보면 땡이야. 결혼 이후에는 자주 못 만나. 엄마 아빠 봐봐. 형제 뭐 몇 명 있어도 자주 못 만나잖아. 그렇게 돼. 결국에는. 심지어 결혼하면 엄마 아빠도 자주 못 봐. 나도 한 달에 한 번도 못 봐 지금. 제대로. 저번 달에 어머니 입원했는데 나 딱 1시간 갔다 왔어. 시간 없어. 아버지가 계속 가라고. 야 가. 면회도 안 돼 버리고. 가도 또 빠꿔 먹었긴 했지만 거리가 머니까 잘 못 가야 되죠. 왕복 2시간씩 걸리니까 핑계대도 안 오고 그렇게 된다고. 원래 효라는 건 살아있다는 거야. 세 번째,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걸 강조하지만 공적으로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에 갖는다. 주의도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이 새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신민이다. 주인은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대학이 뭐야? 더 예전에 뭐 그런 대학 그걸 얘기한 거지. 친민을 신민으로 고쳤다. 그래서 친보다는 신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그래서 친민을 백성들이 효제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어버이를 사랑하도록 효도하고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애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친민이다. 백성들이 이런과 다르게 효제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신민을 한 거는 이렇게 신민으로, 이 사람은 그냥 신민으로 다르게 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같은 단어를 가지고 개념을 따로따로 생각한 거잖아. 하지만 답은 없죠.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마지막, 주의와 정의는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류 공동체 실현을 이상히 여겼다. 나왔네. 하나. 그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맨 마지막 네 번째 문단에 시작할 때 나오지. 개인의 인격 완성. 그 다음에 인류 공동체 시작. 이 두 개는 둘 다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여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를 이 사람은 마음과 심리를 이루자고 하는 거고, 정약용은 표제자행위와 친밀한 사이에서 이루고자 하는 차이만 있었던 것 뿐이지. 결국은 답은 같은데 과정이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 이상 실현 방법이 있어서 생각이 달랐다. 주인은 개인의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여 도덕적 완성에 이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둔 반면에, 정약용은 당대의 학자들의 마음 수양에 치났죠. 개인과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덕행의 실천에는, 즉 행동에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연대 차이도 꽤 심하죠. 7번. 자, 윗글 읽고 추론 내용은 적절한 것은, 대학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자가 건립한 교육기관이다. 그냥 대학은 교육기관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공자가 건립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두 번째, 주인은 사람들이 명덕을 교정하지 못하여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 근데 두 번째 문단밖에 안 나오죠, 명덕에 관한 건. 근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는 명덕을 교정하지 못한 게 아니라 네 번째 줄 있는 것처럼 기질에 관해 명덕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 잘못된 행위를 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뒤가 안 맞지. 세 번째, 주의와 경약용의 경전해석의 글자의 홍보대에서 이미 언급을 다 했잖아. 그게 친민이냐 친민이냐 세 번째 문단에 얘기했죠. 네 번째, 둘 다 모두 도덕 실천이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보았다. 왜? 이게 완성되면 마지막 문단에서 결국 여기까지를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답이 4번 나온 거지. 그 다음, 마음의 수용성에 대한, 수양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관심이 반영되었다. 하지만 마음 수용에 대해서 깠잖아, 오히려 정약용. 수양보다 행동을 먼저 하고, 반대로 주인은 수양을 먼저 하고, 이런 차이잖아. 18번, 명명덕과 시민에 대한 이해도 적절한 것은, A에 대한 주의와 정약용 해석은 불일치한다 라고 바꿔줘야죠. 그 다음 2번, 주와 정약은 모두 A를 이루기 위해서 B를 강조했다. 근데 B를 강조한 거는 정약용이 아니잖아. 정약용은 친민이 아니라 그냥 친민을 원래부터 써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 3번, 표제자는 정약용이니까 안 맞지, 주의하고는. 네 번째, 비엔의 백성 또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주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흰으로 고친 거지.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자신도 명덕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진 명덕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신자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정답 4번. 그 다음, 비가 보건 대학의 친민의 본래 의미를 잘 나타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안 고친 거잖아, 정약용. 그 다음 19번, 적절한 것은, 왕명영은 당시에 통용되었던 대학의 신민을 보건대학에 따라 신민으로 고쳤다. 그는 백성이 가르쳐야 할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르침에 치중한 신보다는 신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약용은 왕양명이 명덕을 마음의 능력으로 해석한 점을 지적하면서 왕망명이 명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신민 또한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지. 정약용은 결국은 양명을 깐 거지. 양명은 마음의 밝은 능력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주의하고 같은 입장을 가졌던 거잖아. 그 부분은 명덕에 관한 거, 그건 비판한 거야. 그러면 뭐랄까, 명덕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친민화 쓴 게 나의 의미하고는 달라,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 그러면 1번에 볼 때 둘이 동일한 의미를 해석한 게 아니잖아. 이거 양명하고 주의가 동일한 의미가 된 거죠, 오히려. 그 다음, 그러면 정약용은 양명명의 명덕이나 주의의 명덕이나 같은 걸로 봤으니까 둘 다 동일한 의미 해석해 둘 다 비판한 거잖아. 근데 2번도 탈락.
세 번째, 양명의 천민 해석은 주의가 아닌 정약용 해석과 불일치한다. 이렇게 해야죠, 오히려. 그 다음 네 번째, 양명과 정약용은 고본대학의 친민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근데 정약용은 친민은 왜 수정해? 라고 생각했잖아. 탈락. 양명은 대학의 친민을 고본대학의 친민을 거쳤으니까 맞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정약용이 안 맞지. 그럼 마지막 5번, 양명은 친민의 시민을 거친 주의 해석이 백성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한정한데 문제가 있다 라고 본 거니까 실제로 고친 게 맞겠지.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백성이 가르쳐야 할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르침에 치중한 신보다는 친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 5번. 딱 보기에 확인돼. 책은 누가 없는 거야? 누가 프린터? 어디야? 저 집까지 문제네. 저 집까지. 네? 얘는 몇 점이 잘하는데? 김천과 아이들이 문제야. 김천도 우리 반이고. 몇 시에 오지? 7시 반. 7시 반은 나랑 볼 일이 없겠네. 3학년 올라가. 3학년 올라가면 어차피 나랑 볼 일이 없지 뭐. 내가 수업 안 할 거니까. 얘기했잖아, 내가 너 수업 시간에. 이미 뭐 얘기해줬는데 잘 알면서. 자, 배운 선생님하고 수업하지 않는 모든 반은 선생님이 바뀔 거야. 미리 예고하지. 배운 선생님하고 수업하지 않는 2학년 현재 수업은 3학년 올라가면 무조건 선생님이 바뀔 거라고 다. 아, 원장님이 수업한다니까. 3학년. 원래 원장직 강의야, 고3은. 바뀌어버려. 자, 그 다음 20번. 이제 네가 해봐, 태호가. 1번에 인도하다. 이끌다. 인도하다. 이끌다. 뭔 뜻이야? 이끄는 거. 아니, 거기 이끌다는데 이끌어야라고 얘기하고, 인도하면 인도해라고 얘기하면 아니. 뭐 안내하다. 뭐 이런 얘기로 바꾸면 되잖아. 그치? 뭐 따라오게 하다 이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정답 1번밖에 안 나오지. 왜? 둘 다 안내하다 의미를 가지니까. 근데 너 그냥 그거 얘기해봐. 천이가 그거 얘기할 거니까 지시하야. 지시하다. 명령하다. 가리키다. 이거지. 그 다음 개편하다. 고치다. 도착하다. 뭐 다 다르다. 쇄신하다. 쇄신. 바로 잡고. 바로 잡는다. 새롭게 한다. 이런 거지. 쇄신은 통상적으로 나쁜 것을 새롭게 좋게 만들다 이런 얘기겠지. 자, 그러면 이제 채원이가 나머지 해봐. 니은에 가르치다. 가르치다. 교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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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렇게 해도 뭐 되고. 그 다음 디귿에 고치다. 바꿨다. 바꾸다. 수정하다. 그 다음 리을에 이르다. 도달하다. 주어 얘기해봐. 주어. 여기서의 주어. 개인이. 완성에 이르다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정도를 미칠 수 있다. 정도까지를 도달하다. 이런 의미지. 그러니까 이게 문맥적 의미를 볼 때는 주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완성이라는 거 자체가. 그치? 산에 오르다, 뭐 산에 이르다 이거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니까. 그 다음 미음. 바로잡다.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하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쇄신하고 의미가 좀 달라. 왜? 바로잡다에는 새롭게 하다는 의미가 없지만 쇄신에는 새롭다가 있으니까 같은 의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단어 문제는 마지막에도 4문제 정도는 집어넣을 거야. 일단 현재 4문제인데 50문제를 채우면 6문제가 단어 문제가 될 거야. 최소.
그렇다고 10문제 넘게는 안 낼 거고 지금 일단 8문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단어 문제는 다 설명할 거야 저번처럼도. 그만큼 단어 틀지 말라는 나의 의지가 반영돼 있지 처음에. 그지? 자, 그 다음 10쪽. 10쪽은 지금 되게 짧죠? 자, 많은 경제학자들은 제도의 발달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해왔다. 예를 들어 재산권의 제도가 발달하면 투자나 혁신에 대한 보상이 더 이루어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발달 수준과 소득 수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제도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경제성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각국의 소득 수준이 위도나 기후 등의 지리적 조건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통계적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제도와 다르게 지리적 조건은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리적 조건이 사람들의 건강이나 생산성 등과 같은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자, 제도를 중시하는 경제학자들은 지리적 조건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경제 성장에 더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진 나라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소득 수준이 더 높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반증이지. 이들은 지리적 조건과 소득 수준 사이의 상관관계와 함께 이런 소득 수준의 역전 현상을 동시에 설명하려면 제도가 경제 성장의 직접적 원인이고 지리적 조건은 제도의 발달 방향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경제 성장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지리적 조건은 지금의 경제 성장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두 번째 까고 있는 거지. 오히려 지리적 조건은 과거에 더 잘 살던 지역에서는 경제 성장에 불합리한 방향으로, 더 못 살던 지역에선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발달하게 된 제도의 역전이라는 역사적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제 지리적 조건의 직접적 영향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간접적인 경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직접적 경로가 경제 성장에 더욱 중요하고 지속적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수정했다는 거지. 살짝 일부를 받아들이고 자기 주장을 계속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된 거잖아. 이거 따로 뭐 정리 안 한 게 31번 문제 안에서 이미 전체 지문을 제대로 보게 돼 있어. 31번을 봐봐. 자, 윗글의 순서대로 정리한 것인데 기억 리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처음에 가를 보면 제도 결정론이 보이고 나에서는 지리 결정론이 보이고 다에서는 수정된 제도 결정론이 보이고 나에서 수정된 지리 결정론이 보인다. 그러니까 각자 뭐 한다는 거야? 상대방에 대해서 일부를 인정하고 자기 주장은 여전히 고수한다. 이런 입장을 가는 거잖아. 이건 다 맞는 얘기니까. 그러면 가에서 볼 때 제도 결정에 A에 주장하고 A 한 개. 그 다음 지리결정론에서는 뭐 했어 아까? 나를 볼 때 통계적 증거들이 제시되었다라고 나오잖아 두 번째 줄에.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당연히 B의 증거밖에 없는 거지 정답이. 그러면 처음부터 정답은 3번 4번으로 한정되어 있으면 니은은 볼 필요가 없지. 니은은 어차피 주장인데 뭐하러 확인해.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나머지만 확인하면 되지. 자, 다에서 수정된 제도결정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다에 처음에 볼 때 나오잖아. 제도 중시하는 경제학자는 지리적 조건이 지리적 원인이라면 경제 성장에서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진 나라가 수준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를 발견했어. 그럼 뭐 하는 거야? 반증 사례를 만든 거잖아. 찾은 거고. 그럼 정답이 자연스럽게 3번으로 멈추지. 그죠? 그러면 더 이상 리을을 안 봐도 정답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32번. 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보기에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대체로 기온이 높은 나라일수록 질병 등의 문제로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생산성도 낮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1인당의 소득 수준이 낮다. 그러면 이 기억에서 제일 문제 삼는 건 뭐야? 기온. 여기가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어? 나의 입장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후등이나 미도등이 지도수가 밀접한 상관관계에 관한 통계적 증거를 제시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 니은.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에 재산권 제도가 발달했지만 스페인은 그렇지 못했다. 이 때문에 스페인의 제도가 이식된 중남미 국가들이 영국의 제도가 이식된 북미 국가들보다 수준이 낮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 하잖아. 이 니은의 이야기 볼 때는 영국의 제도 자체와 스페인의 이렇게 제도를 볼 때 얘네 제도가 더 발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와 연결되는 중남미의 국가가 스페인 제도가 들어오는 북미 국가보다 소득 수준 자체가 거꾸로 얘기했나? 여기가 중남미 직지. 이쪽에 들어가는 중남미 애들이 이쪽에 들어가고 있는 영국에 들어가 있는 북미 국가보다 이게 맞겠죠? 미국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제도가 결정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의 입장이야? 가의 입장이죠.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안 봐도 일단 정답은 2번이긴 하네. 그죠? 그럼 마지막 디귿. 기후가 사탕수수 등의 상업적 작물에 적합한 지역에서는 노예의 노동을 이용했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와 정치 참여 면에서 불평등 제도가 정착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경제 성장에 바람직한 제도가 잘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설명대로 움직인다면 디귿. 이런 기후가 적합한 지역에서는 그러면 기후 나왔지. 이게 결국에는 불평등 제도가 정착했다. 결국 기후가 뭘 만들었다는 거야. 이런 불평등한 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실제로 뭐한다? 경제 성장 자체가 저하되었다. 이런 입장이잖아. 디귿의 입장을 그대로 정리하네. 그래서 디귿에 볼 때 나온 게 아까 지적 조건 얘기 나오고 그 역전 현상 나오거나 그 다음에 경제 조건의 직접 원인이 아니거나 제도 역전이라는 얘기 그대로 해준 거잖아. 근데 그거 하지 않아도 사실 두 개에서 여기까지의 정답이 나오긴 해요. 근데 어쨌든 디귿의 경우는 지적 조건, 그치, 이게 이제 지적 조건이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2분 좀만 쉬었다 할게요. 아침에 잤어? 몇 시간? 자, 12쪽. 테니스 선수 그라프는 1992년 우승을 통해 거액을 벌었지만 유독 성적인 셀레스에게는 계속해서 패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셀레스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라프는 경기 능력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승률이 거의 2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승상은 물론 광고 출연 등의 부수적인 이익 또한 전보다 크게 증가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위치적 외부성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한 사람의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 않는 현상을 외부성이라고 하는데 특히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이런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를 향상시키는 것은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의 위치를 하락시킨다. 그래프의 사례는 경쟁자의 성과에 의해 자신의 위치적 보상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란 사람과 그 다음에 수적인 셀레스의 관계를 볼 때 결국은 얘가 사고를 생기니까 결국 뭐 하는 거야? 얘 자체가 승률 자체가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하지만 승률이 올라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지. 하나는 뭐냐면 경비 능력은 이전과 동일하고 둘은 무슨 상대야? 둘은 기본적으로 라이벌 관계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처음부터 뭐냐면 라이벌이라는 얘기는 실력 자체가 비슷한 상태가 돼야지 이런 상태가 나온다는 거잖아. 말 그대로 둘이 라이벌도 아니고 실력도 차이도 많이 나. 그러면 당연히 뭐 할 거야? 1문단에서 얘기하는 이 위치적인 외부성은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지. 이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니까. 왜냐면 기본적으로 얘가 원래부터 우승 자체가 얘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안 되는 애라면 뭐 할 거야? 얘가 사고 나도 다른 애 때는 어차피 안 될 거고 반대로 얘가 사고와 상관없이 어차피 그래프의 실력이 압도적이어서 얘가 사고를 나든 안 나든 맨날 이기는 애면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은 반드시 뭐냐면 둘이 비슷한 실력 자체를 갖추고 있었다가 나왔어야 돼. 결국에는. 자, 2번. 2문단. 이런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한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 다른 경쟁자들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른 경쟁자 또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쟁자가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출을 반복적으로 늘린다면 경쟁자 간의 실질적 위치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의 상대적 성과에 따른 각 경쟁자의 위치적 보상 정도가 클수록 이와 같은 투자 유의는 커진다.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런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자신의 이런 위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적인 거를 하거나 뭐 지출 같은 걸 하거나 어쨌든 그런다는 거잖아. 물론 한 사람만 이렇게 지출하면 위치가 높아지겠지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들도 지출하고 그 다음 을이라는 사람도 지출하고 그 다음 병이라는 사람도 지출하고 이런 식의 모든 사람들이 지출하면 결국 뭐 한다는 거야? 이런 위치 자체의 변화는 이전과 그냥 일정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 이런 얘기잖아. 이러면 채원아 무슨 문제가 있어? 돈을 계속 부어요. 그냥 돈을 계속 부는 거니까 딱 봐도 쓸데없는 낭비만 늘어나는 거잖아. 결국은. 그죠? 말 그대로 지출은 늘어가는데 이런 건 느는데 위치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변화가 없을 거면 이 투자나 지출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 낭비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서 지출한다는 건 결국 뭐 한다는 거야?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보상 정도와 이렇게 지출을 볼 때 어쨌든 지출해도 보상 정도가 클 거니까 이 지출을 한다는 얘기지.
만약에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상 정도가 지출보다 더 작을 것 같아. 그럼 아무도 지출하지 않아. 니네야 니네. 그치 치원아? 네. 설명해봐 왜 그런지 재민이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도 딴 애들도 다 열심히 하니까 자기 그렇죠.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런 성적에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 이런 거야. 그런 거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지. 학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야. 이게 좀 강의가 들어가긴 좀 그런데 학원도 똑같잖아. 남아 학원에 다니거나 그러면 뭐 할 거야? 남아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지만 다 학원 다니면 별 차이가 없어지잖아.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이 상태가 되게 나쁜 게 뭐냐면 이렇다고 해서 자기 혼자 지출을 안 하기도 애매해. 왜?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남매가 얘가 지출을 안 해버리면 이 지출하는 데는 분명히 위치가 높아지겠지. 얘만 떨어져. 학원이 그런 딜레마에 있지. 나만 안 다니자니 불안해. 떨어질까 봐. 이런 거라도. 대학도 똑같잖아. 까짓 거 나만 안 가. 나중에 뭔가 안 좋을 것 같잖아. 나만 안 가기도 그렇고. 가기 위한 지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 이 지출도 두 가지야. 뭐냐면 좀 깨워. 시원하 깨워. 왜 이렇게 자? 귀가 따뜻한 거 자는 거 아니야? 학원도 그래서 두 가지 방향 움직이잖아요. 일타 강사, 더 비싼 지출. 어차피 보상 나중에 스카이 갈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한 거잖아 결국에. 수원 사는데 대치동을 왜 가? 그럴 거라 생각하니까 가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의미가 없으면 그냥 동네 학원 다니겠지. 그런 것도 차이가 난다는 거야. 대치동 가면 재밌는 게 특히 민서할 때 학교가 너무 다양해. 막 저기 뭐 부산 막 이런 데도 오고 막 심지어 강북에 있는 애들 엄청 내려와. 그래갖고 니네 거기 왜 오냐? 위에 학원이 없어요. 아니면 강남에 와서 애들 경쟁하는 거 봐야죠. 저도 열심히 해요. 욕할까 나 참았다 걔. 그냥 뭐 그것도 하나의 분위기니까 그런 거예요. 학원가를 따로 만들고 학원에 움직인 이유는 뭐냐면 그게 니네한테 더 좋아. 주변에 애들 경쟁하고 막 나오고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쨌든 안 할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좋으니까. 하나는 잔인한 게 아무도 안 하면 나도 안 하거든. 근데 옆에서 하면 최소한은 뭔가 해보려고 해. 내 잔소리하고 달라. 내 잔소리는 항상 그냥 니네한테 그냥 잔소리인 거고. 근데 이런 거 싫어하거든. 누군가 비교하는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엄마가 야 쟤네 하는데 너 왜 안 해? 이러면 듣기 싫지만 아예 또 안 하기도 애매해. 지출이 그런 거거든.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를 좀 고려해보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여기서 회의를 해서 야 다 하지 마. 협의를 하면 아무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쓸데없는 낭비도 줄일 수도 있겠지. 그것도 보는 거야. 자, 세 번째 봐봐. 그럼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람들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파워게임의 승자는 누구야? 투자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승자인 거야. 그래서 요새 보면 서울대도 엄마 아빠 경쟁력이 있는 애들이 서울대 많이 가잖아. 실제로. 재수도 마찬가지, 삼수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우수하려면 돈 상당히 많이 있어야겠지, 그치? 재수가 한 달에 얼마 드는데? 최소 100만 원. 최소 100만 원이야, 기숙사형 들어가면. 기숙사형 들어가면 100만 원이 아니야. 기숙사형은 200 넘어. 먹고 자고 싸고 다 해야 되잖아, 거기서. 그냥 도시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니네가 알고 있는 뭐 러셀 같은데 이런 데가 이제 국영수 단가식으로 해서 내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가 100만 원짜리지. 기숙사 들어서 광주 뭐 저기 용인 이런 데 들어가면 최소 200 넘어. 그러니까 재수 돈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집은 재수 못 시켜. 우리 딸 돈이 없어갖고 먹고 살 돈도 지금 100만 원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재수 시켜. 재수하는 일 나는 그냥 그럴 거야. 시리카. 얼굴이 힘들 것 같은데 좀 고민도 해야 되는데 좀 성형에 대한 지출도 좀 추가 지출해야겠거든. 코를 보니까 좀 지출해야 될 것 같아. 약간 세워줘야 돼. 몰라 요새 5학년짜리 4학년 때도 맨날 남자친구 얘기하고 많이 내가 놀라니까 뭐 사귄 얘기 뭐 그러고 있던데 이미 3학년 때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뭐 이제 엄마 아빠 쟤 누구랑 사귀어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남친하고 맨날 넌 안 사귀냐? 난 남자한테 관심 없어.
근데 왜 핸드폰에 맨날 남자아이들밖에 없어? 이거 이상해. 관심이 없는 게 아니지. 지네반에 아이돌이 없는 거지 그냥. 자, 그 다음 이제 봐봐. 그러나 경쟁자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돼 있고 그렇잖아. 왜? 서울대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 의대제도 늘어났지만 한계는 존재하죠. 투자 결과 각각의 위치에 별 효과가 없다면 소모적인 지출의 가능성이 높다. 맨날 사교육 까는 게 그런 것 때문이라고. 어떻게 보면. 근데 사교육이 진짜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뭔 줄 알아? 대학을 위기사회를 만든 게 더 문제인 거지. 결국에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내가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서 삽을 팠는데 기름이 펑펑 튀어나와! 그럼 그다음부터는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그거 팔면서 살면 되니까 평생. 그렇잖아. 아니 집에 있는 내 정원에서 기름이 펑펑 튀어나오는데 내가 뭐로 열심히 공부를 해. 그냥 그거 팔고 서울대 나온 애 고용해서 그거 잘 팔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자원이 없잖아. 그럼 머리를 자원 삼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나중에 뭐 직장 취직할 때 뭐 채원이가 그러고 전 착해요. 아시죠 제 마음? 그럼 사장이 그러겠죠. 꺼져. 이럴 거 아니야. 서울대 나와도 서울대만 보는 게 아니라 서울대 나와서 네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뭔데? 이걸 내가 요구하는 사람인데 이미. 자, 그 다음 이와 같은 투자 형태를 군비경제의 기준에서 위적 군비경제로 부른다. 그럼 위적 군비경제는 사회 전체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이는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거 하고 있죠. 위적 군비경제는. 왜? 계속 전쟁 준비하냐고 군사비 낭비하고 있잖아. 국방비 계속 쓰고 있고. 하지만 계엄에 쓰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은에서 얘기하는 이 위치적인 군비경쟁이라는 건 하나의 비유지. 하나의 비유인 거고 이거는 무조건 뭐 할 거야? 이렇게 쓸데없는 지출 자체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경제적인 뭐다? 비효율성 자체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건 다 뭐랑 연결되어 있다? 맨 마지막에 나오지. 이런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지. 말 그대로 뭐냐면 사회 전체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지만 누구나 그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소모적인 지출이 자꾸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엄마들이 다 니네 천재인 줄 알지. 막 3살 때 막 스마트폰 가서 우리 천재인가 봐. 다 이럴 수 있는 거야. 근데 요새 애들 3살이면 다 스마트폰 해. 다 갖고 오면. 우리 애도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이미 6살 때 폰을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웹에다가 게임 깔고 자기가 갖고 놀더라고. 천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다 애들 그 정도네 요새. 심지어 나이 먹은 우리 와이프도 회사에서 집에 있는 TV 꺼. 웹으로. 켜있네? 이게 TV 보고 있네? 꺼. 전화 연결로. 아빠 TV가 꺼졌어. 엄마가 끈 거야. 아, 그렇구나. 와이프가 천재일까? 아니야. 그냥 그 정도 다 해. 그러니까 나중에 니네 애들 뭐 채원이가 나중에 딸이 막 스마트폰 갖고 막 문자 보낸다고 천재라고 생각하는 거 쓸데없는 지출하지 말라고. 영어학원 이런 거 뭐 100만 원짜리 초등학교 때부터 보내지 말라고. 강남엄마들이 왜 대학교 그 수업료 안 비싸다고 얘기한 줄 알아? 본인들은 이미 초등학교 이전에 더 비싼 학원들 보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이미 학원비를 200만 원, 300만 원 쓰는데 한 달에 많이 쓰는 엄마들은 대학교 6개월짜리 300만 원이 400만 원이 뭐가 많아? 상대적인 거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 전쟁은 지출 자체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미 그러고 있잖아. 서울대 연대 고대가 이미 그러고 있는 거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몇 년 전에 정말 잔인하게 생긴 게 뭐냐면 만우절 때 교복 입고 애들이. 근데 일반고 교복이 거의 없어. 스카이에.
거의 외고, 자사고, 지네끼리 또 그리고 동아리 만들고 동문 만들고 또 그래. 일반고 뭐해? 몇 명 안 되니까 도태돼. 이게 현실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어야 돼. 왜? 그렇다고 밑에 지방대 가면 진짜 지방에서만 살아야 되잖아. 만약에 충청도에 대학 갔어. 그러면 뭐 충청도에서 회사 다녀야지. 서울에서 받아주겠냐? 서울에서 그럴 거 아니야. 충청도 대학 나오는데 뭐하러 서울에 왔냐? 충청도 회사 다니지.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이게 현실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과제 좀 해오고 좀 일찍 오라고. 알았어? 등치 오는 거 아니다. 알았어? 응? 니네를 위해서 뭐 대학 이상한 데 가고 피해야 되는지 말고 괜히 동호회 때는 꼭 대학 이상한 데 가면 학원 전화 안 받거나 피해 다니는 이상한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그 전에 톡번에서 좋은 대학 가서 당당하게 하고 나서 저 이런 대학 갔다고 자랑하고 밥 사달라면 되잖아 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라고. 자 마지막, 개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사회 전체 이익이 나하고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중요한 건 나의 이득인 거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다소간 기여할 수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계획을 위해 경쟁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경쟁에 과열되고 더 이상의 사회 전체에 이익이 기여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가대한 투자는 자원 분배의 왜곡을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그게 이미 세 번째 문단에 있었잖아요. 더구나 개인 간의 미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사회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사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쟁을 자제시키는 사회적 규범이 생겨나거나 경쟁을 제약하기 위한 구속력이 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 사회는 뭐하는가? 막는다는 거지. 사회는 어떤 규범 같은 거를 만들거나 또는 협약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하면서 이 과도성을 막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사회 전체 비효율성이 늘어나면 그 사회는 결국 뭐 할 거니까? 도태될 거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육비 같은 거 낭비하는 게 분명히 전체 우리의 사회에서는 도움은 안 되는 거 맞아요. 당연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제대로 움직여줘야죠. 제대로 인간을 뽑는 것도 중요하고. 선거 그래 똑바로 하는 얘기 하는 거야. 똑바로 안 뽑으니까 이런 일 생기는 거잖아. 기자들 신났다고 지금 기사거리 넘쳐갖고 얼마나 즐거워하는데 걔네들 이제 막 신났어. 지금 계속 24시간 라이브 때리고 있잖아. 전 방송국. 왜? 지금이 기회니까. 돈 벌 수 있는. 누가 이렇게 새벽에 누가 뉴스 보겠니? 평상시에는. 19번. 이 문제는 1점밖에 안 됐어 실제로. 문제가 쉬우니까. 3번에 볼 때 보상은 차이가 개인과 사회가 클수록 생기는 게 아니라 아까 나왔잖아. 다를 때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크다와 다르다는 다른 얘기잖아. 그죠? 클수록 증가하는 게 아니죠. 1번. 아까 다 얘기했지. 그래프하고 셀레스는 둘이 라이벌이고 시력 비슷비슷하다고. 두 번째. 외부성이 나타나면 당연히 지출 생기지. 경쟁해야 되니까. 네 번째. 비효율성 인식하면 사회적 해결 방안이 아까 협약이나 규범 같은 거 생긴다고 나왔죠. 방금 전에. 마지막. 위쪽 외부성이라는 경쟁의 결과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건 아니지. 왜? 사회적인 낭비가 될 거니까. 그 다음 20번. 위치적 외부성과 연결되는 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다른 사람에게 뭔가 영향관계를 주거나 경쟁관계의 성립이 가능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득은 누구만 얻고 누구는 얻지 말아야지. 근데 1번, 3번, 4번, 5번은 그런 얘기야. 하지만 이번의 얘기를 보면 유명 가수 자체가 공연을 한대. 이번에서. 근데 얘 자체가 공연을 하니까 누가? 뒤에 있는 선수들 자체의 이런 출전에 대한 수당 자체가 증가하면 얘 때문에 오히려 얘가 도움을 얻는 경우잖아. 그죠? 얘가 손해본 거야? 아니지. 얘도 공연하면서 돈 벌고 얘도 돈 벌고 윈윈 전략이네. 정확하게 위적 외부성이 아니지. 이런 거라고. 하나만 볼게 하나.
1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사퇴가 나머지 후보의 당선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사퇴하는 건 마이너스면 나머지는 플러스의 이득을 얻는 거니까 정확한 얘기죠. 그 다음 21번 위적 국미 경쟁에서 알맞은 걸 골라주세요. 그러면 기업, 다른 경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출을 하고 있는 거고 투자 늘리는 거니까 오히려 차라리 투자를 안 할 때보다 지출 안 할 때도 정보 얻기가 좀 더 쉬울 가능성이 높겠죠. 오히려 얘는 안 되지. 그 다음 어차피 이익계약은 변하지 않지. 아까 얘기했잖아. 서울대 자리 한정돼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익은 어차피 똑같아. 그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한정돼 있어.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정답. 그 다음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의 효력이 강할지는 알 수가 없지. 그리고 위적 군비 경쟁 자체가 미친듯이 과도해져야지 협약 자체를 할 거고 그게 강해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그런 협약을 마련된다고 했지만 마련된다고 해서 이게 더 강해지지 않겠지는 안 나왔으니까. 리을 경쟁자들은 위적 보상의 성과 상향을 위한 지출보다 클 거라 판단한다. 그렇죠. 보상이 더 클 거라 판단하니까 뭐 하는 거야? 지출을 하는 거잖아. 보상 정도가 만약에 뒤집어서 지출이 많고 보상을 잘하고 생각하면 지출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맨날 학원 다니고 뭐 이렇게 돈 쓰고 막 이러고 엄마들도 막 이렇게 투자해주고 있는데 꿈에 신선 나타나서 이런 얘기해. 발버둥 치지 마. 어차피 서울대는 못 갈 거니까. 이랬으면 서울대 가기 위한 지출은 안 할 거 아니야. 예. 근데 신선이 나타나는 게 투자 많이 할수록 서울대 확률이 높아져. 그럼 투자 많이 할 수밖에 없어. 그런 거라고. 예를 들자면. 그 다음 2번. 그냥 예일 뿐이야. A와 B 간의 차이에 지닌 용례와 보기에서 알맞게 고른 것을 그냥 단어 문제도 이것도 마찬가지. 딱 학교에서 나오기 좋은 문제네. 지금 A를 볼 때는 경쟁자와 경쟁자라는 말이고 B는 뭘 의미하는 거야? 갑자기 다소간 많은 적든 이런 정도 의미잖아. 많고 적고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위의 형태에서 의미를 볼 때는 선택의 무차별성이 많다 적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B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 니은에 있는 대상들의 관계가 A와 연결되는 거지. 그리고 용례에서도 내외관이라는 게 두 사람 사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A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부간이라는 게 옳다 적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선택의 형태니까 이게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디귿이 용례 A와 연결되긴 하지만 이게 앞에 있는 A, B하고 상관이 없죠. 하지만 디귿이 A하고 연결된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화성 탈출 같은 느낌. 혹성 탈출입니다. 2002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천하 영화 봤어? 아니요. 오고 나서 감상해서 시험 보려고? 네. 잘 써도 100점 맞으면 안 써도 돼. 우리에게는 90점 이런 거 좀 창피하잖아, 그치? 맞지. 무조건 100 뭐 이거 외에 뭐 다른 숫자 필요 없잖아. 자, 일반적 영화는 구체적인 대상을 재현하는 데는 그 어떤 예도가 강하지만 대상의 자막을 이용하지 않고는 정신적 의미를 표현하는 데 약하다. 그런데 영화의 출발에 시각예술이라는 걸 감안하면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는 것은 영화의 본연의 방식이라 보기 어렵다. 왜? 초창기 영화에는 무성 영화였으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전달했을 거야?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영화가 독자적인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시각적 방식으로 추상적인 의미의 표현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문단에서 볼 때 영화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뭐다? 대사 이런 거보다 언어 이런 거보다는 순수 시각 이런 게 그런 본연의 본질적인 예술에 가장 가까운 상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 AJ 차이는 여기서 한자의 구성원리에 주목하는데 한자 육사 중 그가 주목한 것은 상형 문자와 회의 문자이다. 상형 문자는 사물의 모양을 보던 문자이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형태를 본떠 재현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재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휴식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은 상형 문자를 표현할 수 없다.
왜냐면 휴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 휴식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은 상형 문자를 표현할 수 없는데 이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회의 문자이다. 회의 문자 쉴휴, 사람인과 나무 목이 결합된 문자인데 이 두 문자를 결합하면 휴식이라는 추상적 의미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휴식이란 말의 의미는 사람에도 나무에도 들어있지 않다. 두 개의 문자가 결합되면 두 개의 문자의 단순한 총합이 아닌 새로운 차원이 열리며 이를 통해 추상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에이젠슈타인의 회의 문자에서 주목한 것이다. 그럼 회의 문자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A와 B가 만나면 C란 형태의 의미가 생성된다는 얘기네. 그죠? 이거를 채워놔. 이거를 의문변동으로 설명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교체? 아니 축약. 아, 축약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죠. 축약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보면 이렇게인데 발음할 때 이렇게 돼버리면 얘하고 얘가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축약의 형태가 비슷한 거잖아. 이게 교체는 안 되지. 교체는 그냥 완전히 A가 B로만 바뀌는 거니까. 오케이? 자, 세 번째. 이런 원리가 영화의 시각적인 회의 표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의 문자의 이런 요소들이 상형 문자라는 점이다. 묘사적이고 단일하며 가치 중립적인 상형 문자의 특성은 영화의 개별 장면들의 특성과 대응한다. 회의 문자의 이런 각각의 문자는 따로 떼어놓고 보면 사물 사실에 대응되지만, 그렇죠? 아까 위에서 얘기하는 사람이나 나무나 대응할 수 있잖아. 그 조합은 개념에 대응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화의 개별 장면들은 사물 사실에 대응되지만 이들을 특정하게 결합시키면 그 조합은 개념에 대응된다. 따라서 회의 문자의 구성 원리를 이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묘사할 수 없는 것, 추상적인 것을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권리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얘기네. 마지막 거 볼 때 개별 장면들의 결합이 하나의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나 개별 장면들의 시간적인 병체를 통해서 이루어낸 추상적 의미는 영화를 보는 관객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를 구성해내는 것은 관객의 몫이다. 역으로 얘기하면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대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자, 1번 내용에 부합하는 것. 내용과 일치성을 얘기하는 거죠. 영화는 구체적인 대상의 재현을 통해서 독자적 예술이 된다. 근데 아까 1분단에서 자막이나 뭐 이런 거 정신적 의미 표현하는데 약하다 이렇게 나와주니까 대사 안 되지. 그 다음 개별 장면과 회의 문자 사이에 무슨 구조적 유사성이 있어. 아까 상형 문자 얘기 나왔는데 개별 장면 연결되는 거는 회의 문자는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건데. 그 다음 정신적 의미는 개별 장면 특성을 활용되는 게 아니라 개별 장면들이 정신적인 의미를 구현시키는 거니까 거꾸로 얘기한 거잖아. 네 번째, 언어적 요소를 풍부하게 해버리면 추상적 의미 표현이 안 되잖아. 오히려 너무 구체적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정답 5분밖에 안 나오지. 영화 외의 영역이 영화가 독자적 예술을 위한 원리를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추상적 의미 표현 얘기하고 그런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자의 구성력을 얘기하는 거잖아. 48번 구현되지 않은 거야. 4번에 작품이 나온 건 50번에 있잖아. 근데 지문에는 안 나왔잖아. 50번이. 그러니까 얘가 빠졌지. 직접적인 작품 예를 안 들었으니까. 정답 4번. 그 다음 49번 같은 경우는 기억은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게 있지. 결국은 두 개가 만나서 새로운 글자가 나와야 돼. 새로운 의미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얼굴이 익힌다는 게 진짜 얼굴이 익힌 거야? 얼굴이 뭐 전제를 익힌 거야? 정아 네가 다 해봐. 얼굴이 익히다. 보기에 익숙하게 하다. 얼굴이 익숙하게 하다. 그럼 이건 익히다의 그 의미를 그냥 가져가는 거지. 그럼 새로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정답 1번. 2번 입방아. 제잘거림. 제잘거림? 그렇지. 근데 원래 방아에는 그렇게
누군가를 쓸데없는 화제를 삼아서 막 얘기하고 이런 의미는 없는 거니까 새로운 의미가 생겼지. 그 다음 모순, 역설. 역설. 근데 이게 왜 새로운 의미야? 창과 방패. 그렇지. 각자는 참가방패인데 합치면서 모순이야 의미가 생겼으니까 새로운 의미가 된 거지. 그 다음 배꼽을 쥐었다. 무섭다. 크게 웃다. 이럴 때 보통 배꼽을 쥐었다 쓴 건데 진짜 배꼽을 쥐고 웃으라는 게 아니잖아. 새로운 의미가 생겼지. 그 다음 개밥의 도토리. 외톨이. 외톨이 맞아. 그런 의미니까 왕따 이런 의미인데 개밥하고 도토리는 왕따의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운 의미지. 관용적 표현이야 일종의. 저는 이런 표현 처음 봤는데였으면 잘 파악하면 되잖아. 50번 들어갈 때 알맞은 거야. 좋아하는 좋아한다는데 뭐 이해가 안 되네. 원시인이 소 정강이뼈를 하늘 높이 던지는 장면 있잖아. 그리고 아무 설명 없이 원시대 갑자기 우시대로 바뀌고 공간도 완전히 바뀌는데 어떻게 장면을 그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지? 두 장면의 연결이 충격적이지. 근데 앞부분의 내용은 기억나니? 응. 한 원시인이 우연히 소 정강이뼈를 만작거리게 되잖아. 그리고 그 뼈로 자기보다 더 큰 동물을 잡고 다른 힘센 부족도 싸움도 벌이지. 그 뼈 덕분에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것을 하늘로 던진 장면이 나오지. 정확히 기억하네. 여기서 그 뼈와 우주선을 연결시키는 어떤 개념이 없다면 이 연결 설명이 안 돼. 뼈와 우주선을 연결하면 그 개념이 나오지. 이게 포인트야. 여기다 밑줄. 뼈 우주선 연결. 이 포인트가 있는 것만 찾으라는 얘기야 처음부터. 1번은 뼈하고 우주 자체를 볼 때 원시왕의 얘기 나왔으니까 아예 연결이 안 되잖아. 2번과 3번도 마찬가지지. 읽어봐도 뼈하고 우주선이 연결된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나마 매력적인 게 4번이야. 그러니까 4번, 5번만 볼 거야. 4번에 보면 원시인이 기쁨에 차서 뼈를 던지고 이것이 우주선의 경쾌한 운동과 연결되어 있잖아. 여기서 유의적 인간을 통해서 개념을 도출할 수 있어. 그 다음 5번 정교한 우주선도 결국 동물의 뼈와 같은 초고적 도구가 발달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여기서 도구 사용한 개념을 이끌 수 있어. 그럼 뼈적 우주선 연결하고 있는 거는 5번밖에 없지. 4번이 아니지. 뼈를 던지는 건데 그게 우주선과 연결이 안 돼 있잖아 지금. 4번은 탈락.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마지막 질문. 자 우리는 생활에서 각종 유해가스에 노출될 수 있다. 인간은 후광이나 호흡기관을 통해서 위협가스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으나 그 종류를 감각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우며 미세한 농도의 감지는 더욱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스의 종류나 농도 등이 감지할 수 있는 고성능 가스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가스 센서란 특정 가스를 감지하여 그것을 적당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의 총칭인데 각종 가스 센서 가운데 산화물 반도체 물질이 이용한 저항형 센서는 감지 속도가 빠르고 안정성이 높으며 휴대용 장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투영화가 쉽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센서 장치에서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 측정해도 동일 조건에서 센서의 출력이 거의 일정하다는 것이다. 이게 좋은 거지. 저항형 가스 센서는 두께가 수백 나노미터에서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산화물 반도체 물질이 두 전극 사이를 연결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스가 센서에 다다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흡착되는 가스의 양이 늘어나다가 흡착된 가스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상태에 도달해서 일정 저항값을 나타낸다. 그게 50번의 그래프 모양이지. 점점 저항값이 증가하고 있다가 어느 특정 순간부터는 동일하잖아. 그 설명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쭉 밑에가 이렇게 볼 때 여기가 시간인데 이게 저항값이잖아요. 이 형태를 보면. 근데 둘 다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던 이런 식으로 가던 결국에는 차이는 있지만 저항값이 어느 순간에는 결국은 다 똑같은 맞춰지는 시간이 존재하잖아. 물론 둘이 뭐가 달라? 도달한 시간은 다르지만 그래프가 이미 그런 거잖아. 자, 그 다음 다시 질문. 정상 상태에 도달한 동안 이산화질소와 같은 산화가스는 산화물 반도체로부터 전자를 받으면서 흡착하면서 산화물 반도체의 저항값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일산화탄소와 같은 환원가스는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전자를 주면서 흡착해서 산화물 반도체의 저항값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저항값 변화로부터 가스를 감지하고 농도를 산출하는 것이 센서의 작동 원리이다. 그럼 얘가 이렇게 저항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50번에 볼 때 태어가 어떤 가스 이용하는 거야? 산화가스. 뭐 한참 고민해. 산화가스가 저항값을 증가한다고 방금 전에 이거 그냥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50번에 1번은 무조건 정답 아닌 거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저항형 가스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주된 요소는 응답감도, 응답시간, 회복시간인데 응답감도는 특정 가스가 존재할 때 가스 센서의 저항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가에 대한 정도이며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상태의 저항값과 특정 가스 없이 공기 중에 측정된 저항값으로부터 도출되는데 이는 RS와 AIR 차이를 RAR로 나누어 닭분율을 나타낸 것이고 이게 실제로 저항값이 잘 안 보이지만 위의 형태가 RS가 되는 거고 그죠? 이 그래프를 볼 때 여기가 RS가 되는 거고 여기가 RAR이 되는 거지 그죠? 그 써있는 조그만 글자를 볼 때 자 그리고 이 값이 클수록 가스 센서의 감독은 좋다고 할 수 있다. 또 가스 센서가 특정 가스를 얼마나 빨리 감지하고 반응하느냐의 척도인 응답 시간은 응답 감도의 50% 혹은 90%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두 개는 뭐가 달라? 이게 A고 이게 B가 되는 건데 시간이 분명히 다르지. 응답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러면 정답 나왔다. 50번. 한편 센서는 반복적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산화물 반도체 물질의 정상 상태로 흡착되어 있는 가스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탈착시켜 처음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데 따라서 흡착된 가스가 공기 중에 탈착되는 데 필요한 시간인 회복 시간 역시 가스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라고 나오죠. 48번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산화물 반도체 물질은 흡착 시 전자를 주거나 받을 수 있다. 이거 세 번째 문단에 대놓고 나왔잖아. 중간에 보면 전자를 받으면서 흡착하면서 그 다음에 환원가스 전자를 주면서 흡착하면서 그러니까 전자를 받거나 주거나 하면서 흡착할 수 있다. 1번 다 나왔네. 야 2번은 말이 안 되는 게 인간이 후각을 이용해서 유해가스 농도를 수치 나타낼 수를 만약에 있다면 이런 센서가 왜 필요하냐? 자기가 그 센서인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인지는 가능하지만 종류를 감각적으로 판별이 안 된다는 건 농도나 이런 것까지를 수치화하는 건 인간이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인간은 미약한 존재니까. 세 번째, 회복 시간이 긴 게 아니라 짧아야지 오래 사용할 수 있겠지.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 맨 마지막에 회복 시간 역시 가스 센서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야. 그럼 회복 시간이 긴 게 안 좋은 거잖아. 오히려 짧은 게 좋은 거고. 회복이란 얘기는 당연히 뭐야?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분가 못 한다는 거잖아. FA인데 3년 내내 아프고 1년 활동해. 이거 먹튀 아니야. 이미 먹튀들이 있지. 먹튀들 많지. 삼성은 멍청한 짓 했지. 하긴 그래도 보자 옵션이 10억이 넘어가니까 나름 장치가 있고 이런 거지. 그다음 4번 무슨 계속 늘어나. 가스의 양이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어느 상태가 되면 일정 상태를 얘기한다고 이미 세 번째 문단에 있고 여기도 이미 나와 있잖아. 저항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난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늘어나긴 하지만 그 상태에서 일정량 자체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 5번 저항형 가스 센서는 가스의 탈착 전후에 변한 저항가로 가스를 감지한다. 근데 세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을 보면 환원가스는 산화물 반도체 물질의 전자점에서 흡착해서 산화물 전도체의 저항값을 감소시키고 아까 흡착한 저항값을 증가시킨다 이러고 보니까 탈착 전후가 아니라 흡착이지 흡착. 흡착하면서 변화된 저항값이 증가된 건지 감소한 건지 이거를 감지하면서 농도 산출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정답 나왔죠. 49번 했던 문제야. 기억에 해당되는 예를 적절한 건데 그러면 기억 자체를 볼 때 안정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일정 양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5개 중에 뭐만 찾으면 돼? 그냥 일정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를 찾으면 되잖아. 1번 어제 잠자리에 듣기 전에 음악을 듣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체육 시간에 안정적인 자세로 물구나무 써서 박수를 받았다. 무형 항공기가 처음에는 막판에 요동쳤으나 그 안정되고 활강했다. 자세 10가지 바꾸어 가며 공을 던졌으나 50m 이상 나가지 않았다. 매일 아침 운동장 10바퀴 걸은 직후 몇 박을 재어보니 항상 128에서 130이었다. 그러면 가장 뭐 한 거야? 일정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게 5번이지. 매일 아침, 매일 항상, 분당. 가장 일정하잖아. 나머지가 일정량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떨어지지.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적인 거죠. 자, 50번. 산화반도체 물질 A와 B를 각각 이용한 두 가지 센서를 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실험해서 보기와 같은 그래프를 얻었을 때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쨌든 아까 다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요 정도에서 볼 때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 이쪽에 공기가 있을 때는 당연히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였잖아요. 얘네들이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다면 뭐 실제로 공기에 있는 곳에는 반응할 필요 없지만 이쪽에서는 공기 자체와 이렇게 특정 가스가 있는 거니까 특정 가스가 있을 때 저항값 자체가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잖아. 만약에 특정 가스가 있는데도 저항값이 안 생긴다는 건 이거 망가졌다는 얘기잖아. 그죠? 정상적 과정으로 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1번은 아까 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2번에 볼 때 응답 감도는 A를 이용한 센서와 B를 이용한 센서가 같다. 3번 응답 시간은 A를 이용한 센서와 B를 이용한 센서가 같다. 자, 세호가 2번, 3번 3번부터 설명해봐. 3번은 알맞게 고쳐봐. 응답 시간은 B를 이용한 센서. B를 이용한 센서가 B를 이용한 센서는 같다. 예? 다르다. 다르다고 하면 되잖아. 그냥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큰 거야? 뭐가 더 좋은 거야? B요. 왜? A요. 왜? 뭐야? 그냥 줄여보면 그냥 네가 해봐. A야 B야? A가. 아까 다 얘기했잖아. A라고. 왜냐면 얘가 더 저항값이 빨리 올라가고 얘가 느리게 올라왔잖아. 얘가 감도가 더 좋다는 거잖아. 무조건. 그리고 아까 응답 시간은 응답 감도값의 50, 90값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 그럼 얘가 여기가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100에 도달하는 시간이 A가 더 빠르잖아. 그러니까 A가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다르다도 맞지만 A가 더 크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응답 시간이 더 짧게 걸린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럼 2번은 왜 맞는 거야? 응답 감도는 A를 이용한 센서와 B를 이용한 센서가 왜 같은 거야? 사실 이거 계산을 할 것도 아니야. 내가 계산 안 한 거 아까 안 쓴 이유가 뭐냐면 계산을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이거 숫자도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왜 그럴까? 잠깐 설명해봐. 왜 같을까? 응답 시간이요?
아니 응답감도 시간은 아까 끝났고 이해하구나. 응답 시간은 분명히 A가 더 짧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3번 나온 거고 응답감도가 A하고 B가 왜 똑같냐고 이걸 물어본 거잖아. 이 감도는 아까 네 번째 문단에 볼 때 나왔잖아. RS와 RAIR의 차이를 RAR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시간은 고려가 안 되어 있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시간 차이를 빼고 나면 어차피 둘 다 정한값을 똑같이 가져갈 거니까 나누면 같은 값이 나오는 게 정상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굳이 내가 칠판 쓰면서 안 한 거라고 어제와 다르게. 어제는 어쨌든 분자분모를 봐야 되는 거니까 한 거지만 얘는 그럴 필요도 없는 문제라서 되게 쉬운 문제야 오히려. 얘가 페인트야 이 시간이. 그래서 이거 2번이 함정이야. 그 짓거리 할까봐 만든 문제였고 당연히 애들 2번을 제일 아낀 애들이 많지. 2번한 애들이 딱 뭔 거냐면 함정에 잘 빠진 애들인 거야. 그럼 네 번째 특정 가스가 흡착하기 전에는 정한값이 같다. 둘 다 특정 가스 흡착하기 전에는 공기에 있을 때 둘 다 제로였잖아. 정한값 똑같네. 그 다음 T1부터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A의 저항값이 B의 저항값보다는 크겠지. 왜? T 직후부터 정상태에 도달하는 것보다 제가 더 빨랐으니까. 이거잖아. 시간을 봐야 될 게 있고 아닐 게 있고. 사실 뭐 지문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필보에 관련된 거 지금 2차례에 걸쳐 풀었죠. 이제 2부만 남았지. 2부 문제는 집전 때 풀겠습니다. 근데 사실 2부가 뭐 그렇게 추론한 문제는 별로 없어요. 시험 범위 자체가. 늘을 수 있는 건 딱 기술 정도밖에 없고 사회 문제가 감각삼각밖에 그게 없어서 감각삼각은 나올 것 같아서 무조건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지금 만드는 게 약간 문제들. 지금 내가 있는 나머지는 지금 고민 중. 아직 20년 정도 못 만들었어.